일본 혼슈의 동부 도야마현에 위치한 한적한 바닷가 마을 우오즈시. 이 마을에는요, 귀신 출몰지로 유명한 심령 스팟 츠보노 온천장이 있습니다. 이곳은 1982년 경영난으로 폐업한 이후 오랫동안 방치됐었는데요. 깨진 유리창, 도색이 다 벗겨진 페인트, 알 수 없는 낙서까지 보기만 해도 섬뜩한 분위기를 자아내서요. 이곳에 공포 체험을 다녀온 사람들은 그냥 이곳 자체가 귀신보다 무섭다라고 할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곳이 공포 체험 마니아들 사이에서 더욱 극강의 공포 체험 장소로 떠오른 이유, 두 여자의 실종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저런 게 이제 또 가지. 1996년 5월 5일 도야마현 히미시에 살던 19살 여고 동창생인 A와 B 양은요, 밤 9시경 가족들에게 우우즈시 츠보노 온천장에 공포 체험을 다녀오겠다며 B의 차를 타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 뒤 친구에게 우리 지금 우우즈시에 있어라는 삐삐 메시지까지 남겼는데 갑자기 행방불명. 결국 가족들은 도야마현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는데요. 경찰이 입수한 CCTV 자료에서는 사건 당일 밤 10시경 B의 승용차가 도야마현의 중심지인 도야마시와 나메리카와시를 거쳐 우오지시로 들어가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정말 그럼 거길 가긴 갔네. 그렇죠. 네, 근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뒤 경찰이 그 일대를 샅샅이 수색했으나 두 여성의 흔적을 전혀 찾을 수가 없었고요. 여성이 타고 간 승용차조차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두 여성의 실종 사건 이후 일본 일부 매체에서는요, 호쿠리쿠 지방에서 가장 무서운 심령 스팟이라 지칭, 더욱 범접할 수 없는 공포가 퍼졌습니다. 저럴 수 있어요. 얼마 뒤 츠보노 온천장 일대는 아예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게 철조망 작업을 했지만요, 지금까지도 모험심 강한 공포체험 마니아들이 이곳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당시 일본 대표 신문 일면까지 실리며 일본 사회를 발칵 뒤집은 두 여성의 증발 사건. 과연 두 여성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영국 유명 락밴드인 매닉 스트리트 프리처스. 90년대 영국을 휩쓸었던 브리팝 열풍의 주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1995년 2월 기타리스트 리치 제임스 에드워즈가 런던의 한 호텔에서 아침 7시에 체크아웃을 한 뒤 종적이 묘연해졌습니다. 결국 매니저는 실종 신고를 했고요. 곧바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그런데 2주 뒤 에드워즈의 차가 영국 사우스 글로스터셔 지역의 서번강 근처 한 정비소에서 발견되고 맙니다. 정비소는 뭐예요? 그런데 이 지역은 소위 자살 스팟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자살한 거예요? 근데 자살했으면 차는 왜 또 거기가 있어요? 그러게. 하지만 더 이상의 수사는 진전이 없었고요. 자살인지 아니면 또 실종인지 그 무엇도 밝혀지지 않은 채 그의 자취를 찾을 수 없게 된 겁니다. 한편 그를 두고 떠도는 무수한 소문들. 어딘가에서 자살했을 거야. 아, 원래 정상이 아니었잖아. 사실 그는 평소 우울증을 앓으면서 폭력적인 성향까지 심했습니다. 리치 에드워즈는 음악 잡지 인터뷰 중 기자의 도발적인 질문에 갑자기 우리 락은 진짜라며 면도칼로 자신의 팔에 어머. For Real을 새기기도 했습니다. 아, 약간 좀 심리적으로 불안했구나. 그리고 1994년에 발매된 매닉 스트리트 프리처스의 3집 The Holy Bible은 90년대 영국 락 앨범 중에서도 명반으로 꼽히는 앨범인데요. 하지만 이 앨범으로 인기를 얻은 뒤 부담감과 압박감 때문에 크게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충분히 자살을 할 만한 정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의심이 또 가능하겠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자살이라고 단정짓긴 수상한 점이 한둘이 아닌데요. 리치는 실종 전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2주 동안 420만 원을 인출한 기록이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지에서 그 후에 그를 봤다는 제보가 끊임없이 쏟아졌습니다. 실종 13년 만인 2008년 11월 23일 그는 공식적으로 리치 에드워즈의 사망 추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를 사랑하는 그룹 멤버들은 그는 어딘가에 분명히 살아있어요. 꼭 다시 돌아와 우리와 함께 노래를 할 거라고.
2014년 8월 영국 잉글랜드의 노팅엄. 영국 왕립 우체국에 사람들의 항의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아, 2주가 지났는데 택배가 안 와요. 어떻게 된 겁니까? 수백 명의 사람들이 편지, 소포 등의 우편물을 받지 못한 일이 발생한 겁니다. 저 정도면은 파업한 거 아니에요? 뭐 유럽에는 가끔 뭐 공공기관 파업하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대체 뭘까요? 이 전무후무한 택배 대란에 곧바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 그리고 얼마 뒤 범인이 잡혔는데요. 그런데 정말 황당하게도 범인의 정체는 집배원이었습니다. 집배원 샌딥 싱의 집 쓰레기통과 자동차에서 사라진 우편물들이 발견된 건데요. 아니, 배달을 해야 될 분이 이거 뭐 훔쳐서 대체 어디다 쓴 거예요? 아, 훔쳤다고 그거를? 집배원 싱이 우편물을 배달하지 않고 가로챈 이유. 아예 우편물이요. 아, 너무 무거웠다니까요. 아니, 이거는 뭔 소리야? 오늘 뭔 소리야 19번 하셔야 됩니다. 아니 이게 본인의 일이라고 생각해도 가장 기본적인 소양이잖아요. 당연히 물건이면 무게가 나가는 거지.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자, 이 경찰 조사에 따르면요. 얼마 전에 싱이 여자친구와 헤어져서 그 상실감에 몸무게가 19kg이나 줄었답니다. 어이가 없네. 그래서 갑자기 살이 빠져서 힘도 없는데 무거운 우편물 가방을 들기가 너무나도 버거웠답니다. 애야 뭐야? 아니 그러면 일을 관둬야죠. 제 말이요. 아무튼 그래서 지난 3주 동안 무려 279건의 우편물을 배달하지 않은 겁니다. 게다가 더 황당한 건요. 아이 뭐 그냥 다 스팸 편지 같은 거였어요. 이거 내용을 봤니? 아니 중요한 계약 서류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인생이 걸린 뭐 서류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집배원 싱의 어이없는 만행과 그의 황당한 변명까지 세간에 알려지자 사람들은 중요한 우편물을 받지 못해 다들 피해를 입었다. 집배원으로서 자격 상실, 당장 해고해라! 라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결국 집배원 싱은 이 사건으로 직장에서 해고됐고요. 당연하죠. 2015년 2월 영국 법원은 싱의 우편물 절도와 배달 지연 혐의를 인정. 200시간의 무급 노동과 약 4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힘들다는 이유로 사람들의 우편물을 버린 집배원. 싱, 너 인성에 문제 있어. 꼭 진심으로 반성하길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시대에 또 업무량이 또 증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택배 업무에 더 고생해주는 전국의 집배원, 택배 기사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요즘입니다. 이런 일로 좀 상심하지 마시고 더욱더 힘내시고 더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2004년 2월 9일 미국 매사추세츠 주립대 간호학과에 재학 중이던 21살의 여대생 마우라 머레이가 의문의 실종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다른 날과는 어딘가 좀 많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 수상한 행적을 지금 뒤쫓아 보겠습니다. 그녀는 오후 1시가 조금 넘은 시각 교수님께 가족 중 한 분이 돌아가셔서 일주일 동안 학교를 못 나올 것 같다라고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실종 뒤 조사 결과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녀의 수상한 행적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3시 반 그녀는 자신의 차를 몰고 캠퍼스를 나갔고요. 그리고 10분 뒤인 3시 40분에 ATM기에서 $280를 인출한 것이 확인됩니다. 저렇게? 찍혔죠. 이때 CCTV 속 그녀는 혼자였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 7시 30분 그녀는 뉴햄프셔주의 하버힐 112번 국도에서 운전 중 눈길에 미끄러졌는데요. 이때 지나가던 운전자가 도와주려고 하자 방금 보험사와 연락했습니다. 경찰 안 부르셔도 돼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조사 결과 그녀는 보험회사와 통화한 적이 없었습니다. 야, 이건 뭐죠? CCTV에도 지금 혼자 찍힌 모습뿐이고 네, 자, 그리고 일부러 도로에서 상황이 발생됐는데 경찰도 필요 없다. 그렇죠. 라고 거짓말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7시 46분경 또 다른 목격자의 신고로 결국 경찰이 도착했을 때 마우라 머레이는 차만 남겨둔 채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만 갖고 이미 사라진 상태. 이후 경찰은 수사에 박차를 가했지만 끝내 의문으로 남은 실종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마우라 머레이가 실종된 지 8년 뒤인 2012년 아이디 112dirtb라는 한 유저가
너튜브에 동영상을 올리면서 이 사건이 주목받게 됩니다. 첫 번째 영상에는 누군가 차 안에서 어딘가를 비추고 있는데 그 장소가 바로 마우라 머레이가 실종된 곳입니다. 자, 두 번째 영상은 한 남성이 누군가 조롱하듯 웃더니만 깜짝이야. 해피 애니버서리 기념일을 축하해라는 문장이 뜹니다. 이 영상이 올라온 날짜는 2012년 2월 9일. 그날은 마우라 머레이가 실종된 지 정확히 8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저거 영상을 올린 사람이 네. 범인일 가능성이 좀 높은 거잖아. 아니면 뭐 정말로 뭔가 알고 있는 사람이거나. 자, 그리고 그 다음 영상 제목은 아예 마우라 머레이. 뭐야? 이 영상에는 브레튼 우즈 리조트 티켓 한 장이 있었는데 그 티켓에 찍힌 날짜는 그녀가 실종된 이틀 뒤인 2004년 2월 11일. 사람들은 이 영상을 보고 브레튼 우즈 리조트 근처에 안매장된 게 아닐까 하는 추측을 했다고 합니다. 충분히 가능한 추측이죠. 저거는 저 주변을 좀 다 파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 동영상을 업로드한 유저 알든 올슨을 잡았는데요. 잡았어요? 당시 그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요. 이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해 더 이상 수사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대체 그날 어디로 가고 있었던 것일까요? 혹시 정말 누군가에게 협박을 받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정말 의문의 동영상은 그녀의 실종에 전혀 관계가 없는 걸까요? 한국에서도 버뮤다 삼각지대 같은 마의 해역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그런 데 어디 있지? 2004년 1월 마라도 남서쪽 55km에서 어선 A호 실종. 2005년 1월 마라도 남서쪽 305km에서 어선 B호 실종. 2005년 12월 마라도 남서쪽 65km에서 어선 C호 실종. 자, 2004년에서 2005년 사이 실종된 배 3척의 공통점. 바로 제주 마라도 남서쪽 해역에서 실종이 됐다라는 건데요. 당시 사건이 발생했을 때마다 해경과 해군은 잠수함을 탐지하는 장비를 갖춘 광역 초계기, 구조헬기, 경비함정, 어선 등을 급파해 대대적인 수색을 실시했는데요. 하지만 세 척의 어선은 물론 선원들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흔적이라도 찾을 만한데. 근데 한국판 버뮤다라고 불릴만 하네 보니까. 네. 보통 어선이 침몰되면 기름기나 뭐 그물 같은 잔해, 부유물들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렇지. 그런데 실종된 세 척의 어선 모두 부유물은 물론 침몰 위치를 알 수 있는 위치 추적 장치조차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종 사건을 수색한 해경조차 어선이 침몰하면 반드시 많은 흔적을 남기는데 이렇게 아무 흔적도 없는 건 해경 역사상 처음이다라는 말을 남길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 이 배가 꽤 클 텐데 어떻게 저렇게 흔적이 안 나오죠? 마라도 해역이 제2의 버뮤다로 불리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실제 버뮤다 해역에는 메탄가스가 분포되어 있는데 일부 과학자들은 버뮤다에서 수많은 실종 사고가 일어나는 원인 중에 하나로 이 메탄가스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왜? 해저에서 갑자기 메탄가스가 분출이 되면 큰 거품 덩어리가 배를 둘러싸는데 이때 물의 밀도가 낮아지면서 배가 부력을 상실해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간다는 거죠. 어머나. 자, 그런데 2009년 한국해양연구소 소속의 한 박사에 따르면 실종 사고가 난 마라도 해저에도 메탄가스가 매장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 즉, 메탄가스가 매장된 버뮤다 해역처럼 메탄가스가 있는 마라도에서도 의문의 실종 사고가 발생하는 게 아닌가라는 추측을 내놨던 겁니다. 아직 원인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지만 이 근처에서 조업을 하시는 분들, 운항하시는 분들도 각별히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932년 대서양을 횡단한 최초의 여성 비행사. 1935년 하와이에서 미국을 비행한 최초의 여성 비행사. 하늘에 화려한 기록을 수놓으며 하늘 위의 퍼스트 레이디로 불린 미국의 전설의 비행사 어밀리아 에어하트. 1937년 6월 1일 전 세계인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세계 일주 비행을 위해 항법사 프레드 누난과 함께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출발한 비행사. 그런데 약 한 달 뒤인 7월 2일 동경 157도, 남이 33도 7분 상공을 비행 중이다. 다음 경유지인 남태평양의 하울랜드 섬으로 향하던 어밀리아. 하지만 그녀는 이 무선을 끝으로 태평양 한가운데서 그만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아휴,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의 지시 아래 미 해군의 항공모함 4척의 구축함, 60여 대 비행기 등 2주간의 대규모 수색이 벌어졌지만 그녀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고요. 결국 약 2년 후인 1939년 미 해군은 연료 부족으로 인한 해상 추락사라고 발표하며 공식적으로 사망 처리를 했습니다. 오늘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그런데 이듬해인 1940년경 어밀리아가 실종된 태평양 인근의 무인도 니쿠마로로에서 어밀리아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골이 발견됐는데요. 그곳에서 여성용 신발, 화장품 등도 함께 발견되며 정황상 이 유골이 어밀리아의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골을 검사한 박사는 키가 작은 유럽계 남성의 유골이라고 발표하며 다시 논란이 수그러들었죠. 당시에 과학적으로 이렇게 뭐 유전자 검사 이런 게 한계가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의 어떤 기술로 다시 한번 해보면 안 될까라는 의심도 지금 드는데. 기술로 하면 뭐 정확하죠. DNA 검사를 하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니쿠마로로에서 발견된 유골이 갑자기 사라졌다는데요. 뭐야? 그래서 그 유골이 있었다면 현대 기술로 DNA 분석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걸 못하게 된 거죠. 그런데 말이죠. 뭐야? 어밀리아가 실종된 지 약 80년 뒤인 2018년 니쿠마로로에서 발견된 유골은 어밀리아와 99% 유사합니다. 인류학계 권위자인 리처드 얀츠 교수는 자신의 논문을 통해 어밀리아 실종 사건의 실마리를 풀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유골이 없었다면서요? 유골은 실종됐지만 다행히 당시 유골의 크기나 특징을 기록한 연구 데이터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밀리아의 신체 정보와 니쿠마로로 유골의 데이터를 대입하고 비교를 했는데요. 그 결과 니쿠마로로의 유골이 어밀리아의 신장과 거의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가장 유력한 추측일 뿐 진실을 풀어줄 유골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태. 어밀리아의 실종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줘 실종 19, 9일을 공개합니다. 아르헨티나 잠수함 실종, 그날의 기록. 2017년 11월 15일, 전 세계를 충격에 몰아넣은 사건. 아르헨티나 해군 44명이 탑승한 잠수함 ARA 산후안호가 아르헨티나 우수아이아 기지에서 마르델 플라타 기지로 복귀하던 중에요. 남대서양 산호르 해만 부근 해안에서 약 430km 떨어진 지점에서 실종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오전 7시 30분 해군 본부에 비상사태를 보고한 산후안호. 잠수용 튜브로 물이 들어와 배터리에 합선이 발생했다. 배터리 관련 전기 고장을 보고한 산후안호는 다른 배터리를 활용하겠다며 다시 잠수했는데요. 그런데 이후 산후안호와의 교신이 두절. 그리고 몇 시간 뒤 해군 본부는 폭발음으로 추정되는 의문의 수중 음파를 탐지했습니다. 뭐지? 이에 아르헨티나 해군은 사태 파악을 위해 실종된 산후안호 수색 작업에 돌입했는데요. 무슨 사고 난 거야? 잠수함인 산후안호에 준비된 산소로 승조원들이 바닷속에서 버틸 수 있는 시간은 단 일주일입니다. 그때 당시 미국과 영국, 러시아 등 무려 18개국에서 산후안호 수색에 동참을 했는데요. 그러던 중 실종 4일째 되던 날 아르헨티나 국방부의 발표. 산후안호로 추정되는 조난 신호를 7차례 포착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능성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찾아갈 수 있잖아. 네. 그렇죠. 그런데 이후 해당 신호는 산후안호의 조난 신호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골든아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 실종자들을 찾는 사람들,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 역시 잠수함 승조원들의 안전을 간절히 바랐는데요. 그런데 산후안호 실종 8일째 아르헨티나 해군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실종 당일 탐지된 음파는 잠수함의 폭발음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면 뭐 실종된 승조원들이 살 가능성은 더 희박해진 거 아니에요? 뭐 해저에서 폭발했다고 하면 뭐 거의 그런 그렇죠. 가능성이 높죠.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몇 날 며칠이 지나도록 산후안호의 흔적조차 찾지 못하면서 골든아워까지 놓치게 되자 실종된 승조원들의 가족들과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망망대해에서 자취를 감춘 잠수함 산후안호. 하지만 아르헨티나 정부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고 계속 산후안호의 수색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무렵 실종 잠수함 산후아노 잔해 발견. 아르헨티나 파타고니아 발데스반도 연안의 907m 해저 협곡에서 산후아노의 선미 일부가 발견됐습니다. 어디? 자, 실제 잔해 모습을 오, 보여드리겠습니다. 있네. 있죠. 잔해는 참혹했던 사고 당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듯한데요. 현재는 산후아노의 침몰 위치가 해안에서 너무 멀고 수심이 깊기도 하고요. 또 여러 문제가 있어 인양이 미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고 이 유족들은 사실 뭐 차가운 바닷속에 잠든 가족의 유해라도 아니면 뭐 유품이라도 그렇게 좀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텐데요. 그 실종자들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줘 실종 19 8위 공개합니다. 죽순 채집 여아 행방불명 사건. 2005년 일본 가가와현 사카이데의 한 숲에서 열린 죽순 채집 이벤트. 5살 여자아이 오니시 유키는 엄마 그리고 여동생과 함께 죽순 채집에 나섰습니다. 집합 시간 20분 전인 오후 1시 40분쯤 엄마, 나 죽순 한 개만 더 캐올게요. 그래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죽순을 더 캐우겠다며 숲속으로 들어간 유키. 그런데 그것이 유키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아휴. 유키가 집합 시간인 2시가 넘어도 돌아오지 않자 무슨 일이 일어났음을 직감한 엄마는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숲을 수색했지만 유키는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결국 경찰과 경찰관, 소방관, 지역 주민 등 연일 100명에서 200명의 인원이 동원. 며칠에 걸쳐 총 3천여 명의 인력이 투입돼 숲속 구석구석은 물론 연못 바닥까지 수색했지만 끝내 유키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저렇게 사라져 버리는 걸까 정말 어디로 사라진 거지? 그러니까요. 목격자 같은 분이 없었습니까? 목격자 네. 있었습니다. 그래요? 유키가 실종된 시간 즈음 그날 어떤 남자가 커다란 배낭을 메고 숲을 지나갔어요. 그래서 경찰은 경찰견을 다시 투입해 유키의 채취를 추적했습니다. 그런데 냄새를 쫓던 경찰견은 숲속 한가운데 대나무 몇 그루만 덩그러니 놓여있는 휑한 장소에서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더니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 네. 게다가 다른 경찰견 역시 같은 장소에서 추적을 멈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선 아무것도 발견된 게 없었죠. 뭐 차라리 다행인 거죠. 그러니까 아직 살아있다는 희망을 또 가질 수 있으니. 근데 이제 그 많은 인원들이 수색을 했는데 저기서 못 찾았다는 거는 진짜 납치 아니면 좀 불상사가 일어나는 게 아닐까라는 추측이 들거든요. 정말 여러 의문이 드는데요. 이곳은 자동차가 들어올 수 없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납치를 설사 했다 해도 상공에서 헬기를 타고 이동하지 않는 이상 유키를 데려가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목격이 됐을 겁니다. 자, 이외 이 안타까운 실종 사건에 일본 언론들은 수수께끼만 남은 소녀의 행방, 미스터리한 소녀의 실종 사건이라며 대대적으로 보도했고요. 일본 방송사 역시 유키의 실종 사건을 분석하며 수차례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미스터리만 남긴 유키의 실종. 경찰은 유키가 실종된 지 13년이 지난 2018년에도요. 유키가 반드시 살아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18살이 된 유키의 모습을 추정한 몽타주를 제작해 배포했다고 합니다. 단 몇 분 사이에 숲속에서 행방불명된 5살 꼬마 유키. 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집으로 돌아오죠. 실종 19, 7위를 공개합니다. 2019년 9월 미국 플로리다주 웰링턴에 위치한 한 호수. 경찰은 이 호수에서 낡은 흰색 자동차를 끌어올렸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유, 자동차 안에서 백골 시신 한 구가 발견됐기 때문인데요. 자, 약 일주일 뒤 경찰 조사 결과 백골 시신의 주인은 바로 1997년 11월 플로리다에서 실종된 40세 남성 윌리엄 몰트였습니다. 당시 윌리엄은 클럽에 방문한 뒤 여자친구에게 보낸 금방 집에 갈게 라는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흔적도 없이 실종. 실종된 지 무려 약 22년 만에
엄마의 품에 돌아오게 된 그. 세상 22년 만에. 아유 20년이면 가족들은 무슨 마음으로 그 20년을 보냈을까 진짜. 근데 이제 뭐 어쨌든 세월이 꽤 지난 건데 22년 만에 발견이 어떻게 된 거죠? 장기 미제 실종 사건으로 남을 뻔한 윌리엄 실종의 흔적을 찾아낸 것은 다름 아닌 위성 지도 서비스인 구피어스 때문이었습니다. 자, 시신 발견 한 달 전인 2019년 8월경 헨리는 우연히 자신이 살던 동네 웰링턴을 구피어스로 살펴보던 중 호수에 있는 게 뭐지? 자동차인가? 자, 호수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확대를 해보니 자동차로 추정되는 물체가 호수에 잠겨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된 거죠. 야 저걸 또 어떻게 봤네. 그래서 그때 자신이 살던 집의 새 주인에게 연락을 취해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헨리의 연락을 받은 새 집주인은요, 드론으로 호수에 잠긴 자동차를 확인한 뒤에 경찰에 신고를 했던 겁니다. 야 그렇게 발견이 된 거예요? 자, 그렇게 모두의 관심과 노력으로 무려 22년 만에 윌리엄은 그를 애타게 기다렸던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 사실이 알려지자 언론에선 22년간 실종된 사람을 찾은 구피어스라고 보도했습니다. 사실 차를 발견했어도 뭐 설마 저게 차겠어 하고 모른 척하고 지나갔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거를 연락해 준 사람의 노력 덕분에 22년 만에 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줘. 실종 19, 6일을 공개합니다. 1997년 6월 14일 일본 미에현 17살 고등학생 야마 유코는 오후 8시 30분경 자전거를 타고 친구 마이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나 10분 뒤면 도착해. 이따 봐. 공중전화로 친구에게 메시지를 남긴 유코. 하지만 그 전화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아이고. 갑자기 사라진 유코. 가족들은 사라진 유코를 찾기 위해 온 동네를 돌아다녔고 결국 경찰에 실종 신고까지 했죠. 한편 친구 마이는 신라 같은 희망을 안고 유코의 무선 호출기에 자택 전화번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유코가 실종되고 이틀 뒤 마이의 집으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 네? 유코 무선 호출기를 갖고 있다고요? 난 유코란 사람 몰라. 그냥 무선 호출기를 주운 것뿐이야. 아, 호출기를 주었다고요? 어디서요? 그게 아니라 내가 유코에게 돈을 빌려주고 무선 호출기는 담보로 받은 거야. 갑자기 말을 번복한 그 전화 속 남성이 의심스러웠던 마이는 그 남성과 만나기로 약속했는데요. 하지만 마이가 경찰과 동행한 걸 눈치챘는지 그 남성은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며칠 뒤 다시 마이에게 연락해서요. 한 버스 정류장에 실종된 유코의 무선 호출기만 두고 사라진 남성. 모든 게 너무 의심스러워요, 지금. 말이 막 바뀌고 막 이러니까. 그 남성은 며칠 뒤 무선 호출기를 잘 돌려받았냐며 또다시 마이에게 연락했는데요. 뭐야? 그런데 이때 경찰이 위치 추적에 성공해 그 의문의 남성을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이다. 남성의 정체는 당시 48세였던 타츠야. 조사 결과 그는 강간, 강도 등의 혐의로 12년간 복역했다가 얼마 전에 출소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허허. 그런데 말입니다. 과거 그의 강도 수법이 자전거를 탄 여자를 밀친 후 금품을 강탈하는 거였다고 합니다. 유코, 그래. 유코도 자전거 타고 있었잖아요. 그러네. 수상한 점은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이 위치 추적으로 처음 타츠야를 발견했을 때 타츠야는 유코의 손수건을 가지고 있었고요. 뭐야? 수사 도중에는 타츠야의 차 안에서 유코의 모발과 유코의 한자 사전이 발견됐는데요. 그리고 타츠야의 승합차 좌측 범퍼에는 무언가와 충돌한 흔적도 남아 있었죠. 게다가 유코가 실종된 당일 공중전화 박스에서 전화 중인 학생 옆에 승합차가 정차해 있는 걸 봤어요. 타츠야의 승합차와 같은 색, 같은 차종이 실종 직전 유코 주변에서 있다는 걸 봤다는 목격자가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타츠야가 범인이라면 유코가 어디 있는지 이거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단서를 쥐고 있다니까요. 저 알고 있는 것 같거든요. 당시 경찰은 타츠야를 유코 실종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했습니다. 그런데 난 범인이 아니에요. 유코에게 돈을 빌려줬을 뿐이라고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한 타츠야. 그리고 수사 결과 경찰은 타츠야가 범인이라는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하면서 결국 타츠야는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됐습니다.
그렇게 6호 실종 사건은 2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장기 미제 실종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6호의 부모님은 지금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고요. 6호의 실종 당시 모습이 담긴 전단을 배포하며 이 전단을 나눠주는 게 마지막이길 바란다 라며 6호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 아이의 사진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방을 알 수 없는 일본 3대 실종 사건으로 꼽히는 마츠오카 시냐의 사진입니다. 다 20초 사이에 일어난 실종 사건. 지금부터 재조명하겠습니다. 20초. 1989년 3월 7일 당시 4살이던 마츠오카 시냐와 그의 가족들은 외할머니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도쿠시마현에 있는 친척집에서 하룻밤을 보냅니다. 자, 시냐는 아버지와 형제들 그리고 사촌들과 함께 짧은 산책을 나섰다 돌아오는데요. 하지만 좀 더 산책하고 싶은 눈치의 시냐. 시냐, 그러면 아빠가 동생을 엄마에게 맡기고 올게. 라며 현관 기둥 앞에 시냐를 잠시 세워두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빠가 다시 돌아오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20초. 그런데 그 잠깐 사이에 시냐군이 이미 사라져버렸던 겁니다. 그 즉시 가족들은 집 뒤편의 야산과 동네 곳곳을 뒤졌지만 시냐를 찾을 수 없자 납치라고 생각하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결국 경찰부터 지역 주민들까지 약 100여 명의 사람들이 동원, 샅샅이 수색에 나섰지만 안타깝게도 성과가 없었습니다. 이게 뭐야? 자, 그로부터 6년 뒤인 1995년 일본 T 방송사에서 실종된 시냐를 찾기 위해 생방송까지 진행하게 되는데요. 방송 종료 5분 전 한 통의 미스테리한 전화가 걸립니다. 나는 가와사키에 사는 하야시라고 합니다. 익명만 보장해 준다면 시냐의 행방을 제보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진행자였던 와타나베 마리 아나운서가 결정적인 실수를 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가와사키시에 사는 시상, 시냐의 행방을 알고 계신다고요? 뭐 하는 거야? 네, 정말. 뭐 하는 거야? 네, 정말 한석준 아나운서 같은 모습이 아닐 수 없네요. 저는 중요한 건 절 실수하지 않아요. 이분은 잘 까먹어서 저런 짓을 안 해요. 자, 이에 당황한 제보자가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고요. 당연하지. 끝내 전화는 걸려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지 어느덧 지금 30년이 흘러갔습니다. 찰나의 시간 20초.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냐의 행방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안타까운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충무로를 집어삼킬 실화 사건 19 스릴러 편 12위입니다. 아무도 이 소년을 모른다. 상자 속의 소년. 1957년 2월 25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거리 이곳에서 의문의 상자가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 상자 속에는 불과 7살이 안 돼 보이는 한 소년이 처참한 시신이 되어 들어있었습니다. 어린 소년의 몸에 남겨진 끔찍한 상처, 심각한 영양실조로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 직접적인 사인은 치명적인 머리 부상이었습니다. 누군가 이 소년의 머리를 수차례 내려친 거죠. 이토록 극악무도한 살인 사건이 벌어지자 경찰은 즉각 비상태세에 돌입, 소년의 신원을 밝히는 데 주력합니다. 하지만 이 소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야, 이거 또 뭐지? 그리고 현장에서 발견된 상자와 담요, 또 소년의 것으로 추정되는 모자의 판매처와 제조사까지 추적했지만 단서를 얻는 데는 실패하고 맙니다. 결국 이 사건은 The Boy in the Box, 상자 속의 소년으로 불리며 미 전역에 알려지게 되는데요. 그때 결정적인 증언을 입수하게 됩니다. 자신을 M이라고 밝힌 한 여성, 그녀의 증언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소년은 우리 엄마가 돈을 주고 산 아이였어요. 그리고 2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그녀의 어머니에게 신체적, 성적인 학대를 받았으며 결국 욕조에서 어머니의 손에 살해됐다는 거였습니다. 재수사를 시작한 경찰. 그녀의 증언과 사건의 정황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검사 결과 소년의 오른손과 양발이 매우 오랜 시간 물에 노출되었을 거라는 분석이 나온 거였죠. 결국 그녀의 어머니를 용의자로 지목한 경찰은 점차 수사망을 좁혀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안타까운 사실이 밝혀지고 맙니다. 증인이었던 M이 사실은 정신병력을 갖고 있으며 게다가 용의자의 이웃 주민들은
그녀의 집에 소년이 사는 것을 본 적이 없다라고 증언한 거였죠. 또 뭐죠? 결국 차가운 시신으로 길가에 버려진 이 아이는 끝내 이름조차 밝히지 못하게 됐는데요. 1957년 7월 27일 필라델피아의 경찰들이 이 소년을 시립묘지에 안장하면서 천국에 있는 아버지시 이 이름 모를 소년을 축복하소서라는 묘비를 세웠다고 합니다. 충무로를 집어삼킬 실화 사건 19 스릴러 편 11위 공개합니다. 자, 11위 마더 사라진 아이들. 1994년 10월에 발생한 미국 전역을 뒤흔든 유괴 사건. 두 아들을 눈앞에서 잃은 엄마는 급기야 방송에 나와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Whoever has my children, 말을 어렵게 이어가고 that 계세요. they please bring them home. 자,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3살 된 마이클과 14개월 된 알렉스를 차에 태우고 교차로 빨간불에 멈춰서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수전 스미스. 자, 그런데 갑자기 총을 든 흑인 남성들이 나타나 수전을 차에서 끌어내렸고요. 어린 두 아들이 타 있는 채로 차를 탈취해 갑니다. 자, 수전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요.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됐는데요. 마침내 실종 9일 만에 두 아들을 찾게 됩니다. 다행이다. 하지만 이미 깊은 호수에 빠져서 그 둘은 익사한 상태였습니다. 아유 뭐야. 자, 그런데 범인이 잡히자 미국 전역은 분노로 휩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범인은 바로 엄마 수잔 스미스였기 때문에.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소름 돋아. 아니 그럼 중간에 도둑은 뭐예요? 차 도둑은? 교차로에서 빨간불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강도들이 나타났고 그곳엔 아무도 없었어요. 자, 경찰은 바로 이 증언을 통해서 수상한 점을 느꼈고요. 곧바로 수잔을 추궁해 결국 자백까지 받아냈습니다. 수잔이 증언했던 교차로 신호등은 감응 신호로요. 다른 차도의 차량을 감지해서 빨간불로 바뀌는 신호등이었기 때문에 수잔이 서 있던 차도가 증언대로 빨간불이었다면 다른 차도의 차량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였죠. 빨간불에 섰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었다는 건 거짓말이라는 그렇지. 그렇죠. 거죠. 네. 자, 역시나 조사 결과 수잔이 직접 마이클과 알렉스를 자동차 좌석에 묶어 호수를 향해 굴러가도록 했었던 거였는데요. 자, 근데 그 이유가 더 기가 막힙니다. 사실 수잔은 남편 데이비드를 두고 불륜을 저질렀는데 내연남인 톰이 아이를 원하지 않자 그와의 새로운 인생을 위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냥 진짜. 정말 이게 욕이 나오죠. 욕이 나오네 이거. 욕설이 그냥 나오죠. 결국 그녀는 1995년 두 아들을 살해한 죄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지금도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라고 합니다. 이탈리아 남부의 한 마을, 운전 중이던 알로이시오 조르다노 씨는 음주 단속 경찰을 만나게 됩니다. 잠시 검문 있겠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불안하고 떨리는 눈빛의 조르다노. 그런데 그때 여기요. 저 뒷좌석의 아이는 누굽니까? 아들인가요?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조르다노. 결국 조르다노는 경찰과 함께 집으로 향했는데요. 그런데 경찰은 그의 집에 들어서자마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아 뭐냐 또. 온 집안은 쥐와 벌레로 들끓었고 심지어 화장실도 플라스틱 양동이뿐.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지옥 같은 곳에 온몸이 찢기고 멍든 채 묵혀있는 여자와 날로 보이는 어린 소녀가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뭐야 또.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에요 이게? 지난해 11월 이탈리아 전체를 큰 충격에 빠뜨린 이 사건. 지난 11월. 얼마 안 됐네요. 지난 11월이요? 그렇습니다. 이 비극의 시작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탈리아 남부 지젤리아 근처의 한 시골 마을에 루마니아 출신의 19세 소녀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찾아왔는데요. 이 소녀가 찾은 일자리는 불치병을 앓고 혼자 사는 한 부인의 간병인 자리. 하지만 부인의 병색은 점점 악화되어 갔는데 그런데 그때 오랜 시간 집을 떠나 있던 부인의 남편 알로이시오 조르다노 씨가 돌아왔던 겁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부인은 남편이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결국 세상을 떠났는데요. 간병인 소녀에게 조르다노 씨는 당분간 지낼 장소를 마련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도착한 곳은 털어빠진 오두막집 앞. 이때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낀 소녀는 도망치려고 했지만 조르다노 씨에게 그대로 감금당하고 맙니다. 조르다노, 그의 정체는 알고 보니 여성 유괴 및
성폭행 혐의로 5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풀려나 집을 오랜만에 찾아왔던 남자였던 겁니다. 자, 그리고 19세 소녀가 29이 될 때까지 어머. 무려 10여 년이나 흘러서야 세상에 알려진 지옥. 한 남자의 비뚤어진 욕망으로 짓밟힌 한 소녀의 10년. 그 시간은 그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을 겁니다. 충무로를 집어삼킬 실화사건 19 스릴러편 5위 공개입니다. 완벽한 공무원의 이중 생활. 2011년 9월 어느 날 리양시의 한 경찰서로 한 여성이 뛰쳐들어옵니다. 살려주세요. 지금 지하 감옥에서 탈출했어요. 거기에 다른 여자들도 더 있어요. 여자와 함께 급히 찾은 인근의 한 아파트. 평범해 보이는 아파트 외관과는 달리 지하에는 감옥으로 개조된 지하실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곳에 3명의 여성이 갇혀있던 겁니다. 저렇게. 그렇게 그녀들의 존재와 함께 2011년 중국을 경악해 만든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게 됩니다. 피의자 혐의는 고의 살인, 강간, 집단 매춤, 불법 감금, 마약 제조, 음란물 유포 등입니다. 이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단 한 사람. 그의 이름은 리하오. 리양시 품질 및 기술 관리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었던 건데요. 그는 함께 일하는 동료들 사이에서도 늘 평판이 좋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완벽한 모습 뒤에 가려진 엽기 행각들. 아내에겐 야간 업무를 한다며 집을 나선 뒤 그의 발길이 향한 곳은 지하 감옥. 그곳에서 그는 자신이 납치한 여성들에게 폭행과 강간을 일삼았고 그러던 2011년 9월 많은 돈이 필요했던 리아오는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시켰는데 감시가 허술한 틈을 타 한 여성이 탈출했고요. 경찰에 신고하며 그의 범죄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거죠. 인간의 탈을 쓴 짐승. 이 말이 그냥 딱 맞는 인간이네요. 인간이 가져서는 안 될 잔혹한 양면성. 완벽한 공무원의 이중생활이었습니다. 충무로를 집어삼킬 실화사건 19 스릴러편. 이번엔 4위를 봅니다. 수취인 불명 그 섬의 미스터리. 캐나다 세일리시 해안의 제다이아 섬을 찾은 한 가족. 천혜의 자연을 만끽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그때 어디선가 들려온 비명소리. 이 가족이 발견한 물체의 정체, 말 그대로 잘린 발이었습니다. 당시 제다이아 섬을 찾은 가족이 발견한 운동화는 양말을 신은 남성의 오른발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일주일 후 인근의 가브리올라 섬에서도 또 다른 남성의 오른발이 발견되더니 무려 12년 동안 운동화를 신은 잘린 발이 18개나 발견되고 맙니다. 그런데 정말 더 의아하고 미스터리한 점은 발견된 발은 딱 복숭아 뼈 위치까지 잘려져 있었으며 운동화를 신었다는 공통점이 있었는데 아우, 웬일이에요. 이게 우리 저 한강에서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복숭아 뼈까지만 잘린 진짜 너무 무서운데요? 운동화 신는 발들이 막 18개가 발견했다고 생각해요. 오, 어머, 와, 다리도 못 건널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어디서 온 거야? 왜 그러는 거예요? 결국 캐나다 연방 경찰은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지만 안타깝게도 그 어떤 단서도 찾지 못했고요. 그렇지 않아도 잘린 발들이 혹시나 근처에서 풍랑을 맞은 어부나 여객기 사고의 희생자라고 추정해서 일일이 DNA 조사도 해봤지만 대부분 신원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매년 잘린 발이 나타나는 공포의 해변. 영화한다면 캐스팅하시겠습니까? 자, 일단 제가 2개 남았고요. 한 기자님은 하나입니다. 간절하게 하나 남아 있습니다. 우선순위에서 이제 한 기자님이 나오면 저와 같이 조기종이 나옵니다. 그렇죠. 제가 여기서 그냥 저희 기사에 대해서 하나만 간략하게 좀 미리 설명드리겠습니다. 뭘요? 지금 남아있는 이 기사가 오늘 딱 맞는 1위 기사입니다. 자, 그러면 충무로를 집어삼킬 실화사건 19 스릴러 편입니다. 3위 공개. 잘 보겠습니다. 축하합니다. 행방불명된 등산객을 찾기 위해 홋카이도 다이세트 산 위를 날던 경찰 헬리콥터. 순간 기묘한 문양을 발견합니다. 그 문양은 바로 SOS라고 쓰인 구조 문자였죠. 그리고 실종된 등산객이 무사히 구조되면서 안도의 숨을 내쉰 그 순간 그는 경찰 조사에서 이 SOS 문자를 쓴 적도 본 적도 없다고 대답합니다.
또 다른 실종자를 찾기 위해 산속을 샅샅이 뒤진 경찰. 그러던 어느 날 SOS 문자 인근에서 유골의 파편과 카세트 테이프, 소형 녹음기가 든 가방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테이프 속에는 한 남자의 목소리가 녹음돼 있었는데요. 그 속에서 들려오는 건 누군가의 다급한 외침, 한 남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왜 그래요? 그렇게 경찰은 유골과 유류품을 테이프 속 남자의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의외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바로 유골의 신원이 여성이었던 거죠. 어머, 남자 아니었어? 게다가 벼랑 위에서 움직일 수 없다라는 저 다급한 외침. 하지만 SOS 문자 인근 그 어디에도 벼랑은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행방불명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수사를 펼쳤고요. 결국 두 연인의 신원을 확인해냅니다. 우여곡절 끝에 사건이 해결되면서 경찰은 유가족에게 유류품을 전달하는데요. 그런데 이 목소리는 우리 애가 아니에요. 뭐야 또. 테이프 속 목소리는 행방불명된 남자가 아니라는 거였죠. 뭐야 또? 나오는 사람 몇 명이야? 정체를 알 수 없는 제3의 인물이 등장하면서 수사는 또다시 미궁에 빠지는데요. 지금까지 일본 최대의 조난 미스터리로 불리는 이 사건. 과연 그 남자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베트남 남부 지역 벤제시에 사는 동갑내기 부부 투엔과 응우엔. 그런데 이들 부부가 함께 외출만 했다 하면 할머니랑 같이 나왔나 봐. 연상연하 커플인가? 나이차 너무 난다. 이렇게 늘 오해를 받곤 하는데요. 동갑내기라면서요? 동갑내기인데 왜 할머니라고요? 10년 전인 2008년, 당시 23살의 동갑내기였던 응우엔과 투엔은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행복한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보, 나 맛있는 거 먹고 싶어. 오늘은 해산물이 땡기네? 뭐야? 연기를 잘하니까 이쪽을 자꾸 보게 돼. 이거 원래 앞을 보고 해야 되는데. 정말 저희들의 후진 연기랑 차원이 다르시네요. 비록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아내를 위해 근처 해산물 식당에서 외식을 했는데요. 그날 밤 아내 응우엔의 몸 상태가 좀 이상했습니다. 무슨 탈이 났는지 계속 화장실을 들락날락하다 겨우 몇 시간 눈을 붙였을까요?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본 응우엔. 웬 할머니가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 무슨 말이야? 어머머머머! 어머머!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저게 말이 돼요? 문제가 된 것은 바로 해산물. 어머. 알고 보니 응유에는 심각한 해산물 알레르기가 있었던 겁니다. 급한 대로 약국을 찾아 알레르기 약만 처방받았는데요. 아이고. 하지만 몇 달? 아니, 1년. 그리고 무려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70대 얼굴 그 상태 그대로랍니다. 그게 가능한 얘긴가? 아니 뭐 병원에 많이 가봤을 텐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한 의사는 비만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피부와 내부 장기에 축적되는 비만 세포증 가능성도 있다고 했지만요. 아직 정확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뭐 복숭아를 먹거나 뭐 해산물을 먹었을 때 입술이 갑자기 붓는다거나. 근데 일시적이에요, 대부분. 일시적이고 뭐 다음 날은 다 낫고 그러잖아요. 근데 너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한편 다행히도 응우엔의 남편 투엔은 난 여전히 아내를 사랑해요. 지금 누구보다 힘든 사람은 아내일 거예요. 라며 아내의 큰 힘이 되어주고 있답니다. 2007년 9월 14일 영국 잉글랜드 북부 지역 동카스터에 사는 앤드류 고스텐의 실종 사건이 접수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냥 실종 사건이 아닌 듯 보였습니다. 그 이유, 실종 당일 앤드류의 행동 때문인데요. 오전 8시 30분경 부모님의 배웅을 받으며 스쿨버스를 타기 위해 집을 나선 앤드류. 하지만 소녀는 버스에 타지 않고 집 근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출근할 때까지 기다린 뒤 다시 집으로 돌아와선 열쇠와 게임기를 가방에 챙겨 집을 나섰죠. 그리고 인근의 현금 인출기에서 200파운드, 한화로 약 36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약간 실종이 아니라 가출 느낌 아닌가요? 지금까지로는 그래 보이네요. 네. 자, 오전 9시 30분경 런던행 기차표를 구입한 앤드류. 당시 직원이 그에게 1파운드, 약 1,800원만 더 지불하면 왕복 티켓을 구입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줬는데요. 앤드류는 아니요, 전 편도 티켓만 있으면 돼요. 라며 망설임 없이 편도 티켓만 구입했다고 합니다.
이후 오전 11시 30분경 런던의 킹스크로스역에 도착한 앤드류. 그 모습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잡혔네요. 저기 있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바로 이 모습이 앤드류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이후에 앤드류의 행방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는데요. 아니 뭐 CCTV 보면은 지금 뭐 길을 헤매거나 두리번거리는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앤드류가 사라진 지 어느덧 12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요. 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앤드류가 돌아올 것이란 희망을 버리지 않은 가족들. 그래서 가족들은 앤드류의 현재 모습을 예측해 몽타주 전단지를 제작해서요. 영국 곳곳을 돌아다니며 지금도 계속 사라진 아들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어디 갔을까? 미스터리만 품은 소년 앤드류의 실종 하루빨리 무사히 가족의 곁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